대리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지웠네, 제가. 우리 대리는 뭐가 대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있고, 그죠? 대리인이 있다라면. 자, 이때 표의자가 누가 되는 것이다? 대리인이 표의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리인. 그래서 우리는 대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계산? 자, 타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계산? 자기의 계산. 그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된다? 자기에게, 타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걸 대리라고 설명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리와 구별할 지도로서 맨 먼저 뭐가 나온다? 우리가 간접 대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간접 대리는 뭣도 아니다? 대리도 아니다. 간접 대리는 말이 좋아서 대리지 대리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리는 아까 타인에게 직접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누구의?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돼요. 그래서 대리 그러면 직접 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간접 대리라는 건 대리도 아니다라는 것은 간접 대리는 뭐냐? 간접 대리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 판매라든가 또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공부하신 계약명의 신탁 아시죠? 이런 계약명의 신탁. 자, 이른바 뭐라 그래? 허수아비행위. 들어보셨어요? 허수아비행위.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간접 대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런가? 위탁 판매라는 게 뭡니까?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서점에 판매 위탁을 해요. 자, 이게 본인. 자, 이건 행위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출판사가 서점에 판매 위탁을 하면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점은 고객한테 책을 팔아먹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팔아먹습니까? 자기의 이름입니까? 타인의 이름입니까? 자기의 이름. 근데 책값은 누가 정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책값 정가는 10,000원인데 네가 팔아주면 한 권당 20%의 마진을 주겠다. 누가 계산했어요 지금? 타인의 계산이에요? 자기의 계산? 타인의 계산이잖아요. 다음에 책을 팔아먹게 되면 책값은 누가 먼저 챙긴다? 서점이 먼저 챙기죠. 그죠? 자, 누구에게 먼저 효과가 기속돼요? 자기에게 효과. 즉 행위자에게 먼저 효과가 기속이 되고 월말에 가서 뭐예요? 마진 공제하고 계산만 해주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간접대리예요. 허수아 비행이 그럼 허수아 비행이라는 건 뭐냐? 자 보세요. 허수아 비행이라는 것은 계약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가령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에게 야 내가 지금 저 갑이라는 친구가 땅을 판다고 내놨는데 저놈이랑 나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산다 그러면 이런 질색을 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팔아도 나한테는 안 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명의로 산다고 얼마면 사고 평당 얼마면 사고 얼마면 사지 마라. 그래서 계약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명의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명의 수탁자는 매도인과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자기의 이름입니까? 타인의 이름입니까? 자기의 이름. 얘 이름 들먹였다는 산통 다 깨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계산은 누구의 계산이에요? 수탁자의 계산입니까? 신탁자의 계산? 신탁자의 계산이에요. 평당 얼마면 사고 얼마면 사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누구 앞으로 등기하든가요? 이 사람 앞으로. 그죠? 이게 계약명의 신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이 할 거면 대법원 판례에는 계약명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뭐라는 전제하에서는 선의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보세요. 자, 요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리와 하나라도 일치하는 게 있어요. 정반대죠? 그럼 뭐가 아니다? 대리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접 대리는 대리도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리는 직접 대리와 간접 대리로 나누어진다. OX, X. 이건 대리도 아니라니까요. 간접 대리는. 우리는 대리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근데 간접 대리와 직접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접 대리는 대리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법인의 대표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민법상 사람 그러면 사람에는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자연인이 있고 그죠? 법률로서 인정해준 뭐가 있다? 법인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회사법인이다 법인 많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 사람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법인이 무슨 행위를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은 가장 주요한 기관으로서 뭐가 있다? 대표라는 기관이 있어요. 대표를 뭐라고 그러죠? 이사라고 해요. 이사. 그죠? 그럼 이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연인이죠. 우리처럼 자연인인 우리가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법령행위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와 대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대표와 대리의 공통점. 대신해서 법령행위를 한다는 건 공통점이죠. 아시겠습니까? 대리인도 본인을 대신해서 법령행위를 한다. 대표도 법인을 대신해서 법령행위를 한다. 대신해서 법령행위를 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본인과 대리인.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 본인과 대리는 뭐다? 독립된 인격체예요. 아시겠습니까? 독립된 인격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인은 꼭 대리 행위에 의해서만 법률 효과가 귀속됩니까? 아니죠. 본인 스스로도 독자적인 법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본인은 대리는 없어도 독립적인 법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리 행위를 통해서도 법률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대표 없는 법인은 법인 스스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인과 대표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일체다. 일체다. 한 몸뚱아리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아까 대리에서는 불법행위 대리나 사실행위 대리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불법행위 대리 인정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대표가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법인 설립 허가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불법행위 효과까지도 귀속된다. 사실행위의 효과까지도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구별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만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라든가 유추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대리와는 구별되는 제도이지만 이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더라. 이런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요. 사자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 우린 대리와 구별될 개념으로서 사자가 나와요. 그럼 사자는 뭐예요? 자, 우리는 사자에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어요. 그럼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우리 뭐예요? 우체부 아저씨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택배 아저씨, 그죠? 이게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편지를 배달한 거에 불과해요. 아시겠습니까? 대리와는 다르죠.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불법행위 사자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불법행위 대리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소포에 폭발물이 들었더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사자도 가능한데 대리는 인정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우리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를 뭐라고 하죠? 전원사자. 들어보셨어요? 말을 전했더라 이 말이에요. 말을. 야, 너 저쪽 사람에게 가서 650만 원을 매수한다고 전해라. 그럼 6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 뭐예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대리와 사자가 가장 중요한 건 차고에서도 우리 살펴보셨죠? 대리에서는 본인이 1억 이상 처분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리인이 1억 3천이다.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다르더라도 이건 차고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대리에서는 표의자가 누구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짓고 스스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의사를 결정짓다? 대리인. 근데 사자라는 건 누가 결정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에게 표시하여 완성하는 자가 그죠? 뭐예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에게 표시하여 완성하는 자예요. 그 누가 의사를 결정했다고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여기는 누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그대로 표시해야지 다르게 표시했을 때는 이건 무슨 문제? 착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 너 저쪽 사람에 가서 560만 원이면 매수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깜빡해가지고 650만 원이면 매수한답니다. 잘못했잖아요. 착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는 누구의 착오로 다뤄진다? 표의자의 착오로 다뤄진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와 사자가 다른 것은 이거는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본인이. 대리에서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아까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시한다? 대리인을 표현해요. 근데 사자에서는 그 하자 유무를 우리가 사자를 표준한다? 본인을 표준한다? 본인을 표준해요.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의자의 착오로 다뤄집니다.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에서는요. 대리인이 대신해주면 되니까 본인은 갓나락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은 뭐만 있어도 된다? 권리 능력만 있어도 되는데 사자에서는 의사를 결정한 본인에게 뭐가 필요하다?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리와 사자는 구별이 되죠.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대리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대리의 종류에는요. 자, 맨 먼저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로서, 그죠?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로서 어떻게 나눈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 대리라는 건 말이죠. 말 그대로 대리권이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인 부모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의 교육, 양육, 거소 지정에 대한 대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민법 827조에 보면 또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뭐를 갖는다?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부재자에 대해서는 뭐를 선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또 그러면 임의대리는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진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쉽게 말해서 본인의 뭐에 의해서? 지명에 의해서. 그래서 임의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처럼 시골에 있는 친척 형에게 내 땅 좀 팔아주십시오. 뭐예요? 임의대리예요.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사원, 수금사원을 고용했다. 무슨 대리? 임의대리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대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뭐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차이는요. 우리 앞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차이가 있냐? 복인권의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복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대로 뭐예요? 복대리를 다시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임의대리의 경우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는 나중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는 말을 하시면 구별의 실익 그래놓고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고 자 우리가 임의대리는 뭐예요? 수권행위의 해석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더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인권의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차이가 있다. 앞으로 진행되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에 대리행의 내용에 따라서 행의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잖아요. 그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대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로 나눠진대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래서 능동대리를요, 우리는 적극대리다. 수동대리를 뭐다? 소극대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능동대리라는 것은 의사의 표시에 관한 대리다. 표시에 관한 대리고 수동대리란 의사의 수령에 관한 대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동대리라는 건 말이죠.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짓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뭘로서 대리행위를 한다? 표의자로서 대리행위라는 걸 능동대리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동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동대리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아들의 군대 영장을 받아놨다. 무슨 대리? 수동대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가 뭡니까? 아직 젊은 부부들 같으면 뭐야? 남편이 동원훈련 같은 거 가잖아요. 이제 동원훈련.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동원훈련 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와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주고 가는 걸 남편을 대신해서 받았다. 무슨 대리? 수동대리죠. 근데 동직원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께서 동원훈련을 다녀오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참 더울 땐 8월 달에 갈 수도 있대요. 7월 달에도. 언제 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2월하고 8월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더위에 가서 고생해봐라. 8월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무슨 대리예요? 능동대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인들이 많다면서요. 그죠?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렇게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뭐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도 나와요, 이거? 무권대리에서도 나오죠? 무권대리에서도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능동대리는 뭐라고요? 의사.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지고 표시할 때는 뭐예요? 능동. 자,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대신해서 수령할 때는 뭐예요? 수동이다. 만약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 뭐예요? 능동대리잖아요. 근데 가령 그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서류를 받는다. 무슨 대리? 수동대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다? 능동대리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능동대리 위주로 규정을 두고 수동대리에 대해서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어떤 말로 하냐면 우리는 대리인에게 말이죠. 수권행위에서 대부분은 능동대리, 수동대리 양자를 모두 대리케 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만을 대리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래서 우리는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러면요. 사업을 보세요. 우리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 권한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무슨 대리? 유권대리예요. 정당한 대리 권한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유권대리.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러면요. 우리가 유권대리라는 것은 자, 대리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은 유무에 따른 분류죠. 우리가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싱거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리권도 없는데 왜 대리행위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많죠. 가령 아버지의 땅을 아들이 제멋대로 팔았다. 이것도 왜? 무권대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럼 왜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 제도를 인정하느냐? 그 이유는요. 보세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었을 때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대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대리권이 없다고 해서 그걸 무효로 만든다라면 대리제도가 정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무권대리라고 해서 다 본인에게 손해가 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에게 뭘 주자?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아들이 제멋대로 아버지의 땅을 팔았어도 보니까 잘 팔았대요. 그렇다면 좋다. 인정하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권대리 행위도 본인이 이를 추인하게 되면 유권대리, 애당초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또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사무관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사무관리가 된다. 또는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무관리라는 건 뭐죠?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관리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사무관리라는 것은 자, 가령에서 이웃집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가령에서 그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렸대요. 공이 날아가가지고. 근데 그 집이 1층인데 여행은 떠났고 그쪽으로 도둑이 침입할 염려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부탁은 하고 가지 않았지만 대신 유리를 갈아 끼워준다. 뭐예요? 사무관리. 사무관리에서 뭐가 발생한다? 비용상한청권이 발생한다. 그게 사무관리 아닙니까? 대리권도 없었던 자가 제멋대로 했으니까 이걸 추인하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사무관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했을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권대리 이건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아닙니까?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런